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2030 MZ 세대들이 주축인 새로운 노동조합이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그 노조 이름이 새로고침입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사이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겠다고요. 정치 파업에 앞장서는 기득권 노조를 새로 고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을 되찾겠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회계 자료도 잘 제출하겠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물결이 될까요? 첫 소식 서주희 기자입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한다.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한다. 20, 30대가 주축이 된 이른바 MZ노조, 새로고침 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성노조와 달리 정치 파업을 지향하고 공정과 상식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특정한 정치 논리나 정치적인 프레임 밖에서 노동과는 관계없는 정치적인 주장이나 이런 투쟁은 하지 않겠다. 새로고침 협의회에는 LG전자,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8개 신설노조 6천여 명이 참여했고 삼성디스플레이, SK매직 등 두세 곳도 추가 가입을 논의 중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라는 양대 노조 사이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기성노조의 강성 투쟁 방식과 정치 파업에 공감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파업 현장 지원을 나갔다 오면은 처리하지 못한 본 업무가 쌓여 있겠죠. 야근을 해가면서 그걸 다 처리하는 거예요.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노조의 회계 투명성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1,500억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투명성은 더욱 깨끗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고침 협의회는 신생 소규모 노조들의 목소리를 맡고 기성 강성 노조의 교섭권만 보장한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또 강성 노조의 주축 생산직에 비해 저평가된 사무직 임금의 정상화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정부가 오늘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서 노조 불법 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타워크레인 노조 기사들 월급 외에 원래비라면서 기업들에게 많게는 2억 원이나 뜯어갔습니다. 이유 없는 촌지입니다. 워낙 좋은 자리니 비노조원은 채용을 못하게 막았는데요. 어떻게 막느냐? 비노조원을 채용하면 공사를 못하게 방해를 해버립니다. 이민준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지난해 3월 충남 홍성에서 건설노조가 소속 노조원을 채용해달라며 비조합원의 출근길을 저지하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귀가 아플 정도의 확성기 시위까지 벌이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노조원이 비조합원의 출근길을 막아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아예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특히 건설 현장을 장악한 타워크레인 노조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기사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1번부터 40번까지 전화를 다 돌렸죠. 했던 말이 우선은 자리가 없다. 그 이후로 연락은 없고 제가 목수를 10년 일하면서도 비노조 기사를 한 명 봤으니까. 노조에 들어가려 해도 최소 2년 이상 경력을 요구해 가입조차 쉽지 않습니다. 노조에 어렵게 가입해도 가입 기간, 집회 참여 횟수에 따라 일감을 나눠주니 결국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의 강요로 타워크레인에게 월급과 별도로 주는 원래비도 논란입니다. 공사판 촌지인 이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올스톱하는 겁니다. 슬로우로 일을 하면은 밑에 작업한 사람 작업 능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한테 돈을 다오 이제 이거죠. 정부는 지난 1년간 원래비를 받은 타워기사 438명을 적발했습니다. 총액은 총 234억 원. 1인당 평균 5,500만 원 정도인데 많게는 2억 원 넘게 뜯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청은 건설노조 조합원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보신 이런 건설 현장 폭력을 줄여서 건폭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대통령이 만든 조어라는데요. 오늘 그 건폭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조가 원래비를 요구하거나 채용을 강요하면 기사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강성 기득권 노조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건설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부르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비와 원래비를 가장한 촌지를 요구하면 형법상 강요와 협박, 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합니다. 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 같은 특수기술자가 원래비 상납을 강요하면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으로 최장 1년간 면허를 정지합니다. 가장 강력한 조치인 면허 취소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법도 바꿉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사업자 등록 또는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근거도 신설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행위 때는 각각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처벌합니다. 또 건설 현장에서 원청이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파악하고 직접 민형사상 대응을 하면 건설사 순위와 직결되는 시공능력 평가에 가점을 주는 식으로 신고 체계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검경 합동으로 건설 현장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건폭 수사단을 출범시키고 강력한 단속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정부 여당의 이런 노조개혁 공세와 정반대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조의 이익이 반영된 노란봉투법을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맞불 성격인데 여당은 이 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부르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이 부분을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의석수 많다고 무슨 죄입니까? 이 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불법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해 6월 하청노조의 51일간의 불법 파업으로 8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대우조선 해양의 경우 법안 통과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막힐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여야는 장외에서도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파업조장봉투법, 위헌봉투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손해배상 폭탄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산업 현장의 평화를 보장하는 산업 현장 평화보장법.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돈잔치 한다는 비판을 들은 은행들, 대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0.4에서 0.5%포인트 가계대출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벌어들이고 성과급 잔치까지 벌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돈 잔치 비판을 들었던 은행권. 부랴부랴 3년간 10조 원 규모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맹탕이라며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3년 후에 금송아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게. 심지어 어제 발표된 시중은행 예대 금리차마저 5대 은행 평균 기준으로 5개월 만에 다시 벌어지자 오늘 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어제 오전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낮추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늘부터 우대 금리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신잔액 코픽스에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최대 0.45%포인트 낮췄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오늘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최대 0.70%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작년에 계속 대출 금리가 올라서 좀 부담이 됐는데 좀 숨통이 트이지만 아직도 좀 높은 수준이어서 좀 대출 받기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LH농협은행도 금리 인하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은행들이 이자 장사에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코로나 여파로 힘들었던 3년간 정부가 세금으로 대한항공에 2,893억 원을 도와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 코로나가 끝났죠. 대한항공은 어제 주주들에게 배당금 2,771억 원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3조 넘는 영업이익이 났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국가 지원금을 배당금으로 쓴 셈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도록 정부가 휴업, 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2,893억 원을 받았습니다. 항공사 전체에 돌아갈 지원금 중 52%를 대한항공이 챙긴 겁니다. 이후 화물 사업이 좋아지고 여행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됩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2조 8,83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어제 역대 최대 규모인 2,771억 원의 배당금 지급을 밝혔습니다. 3년간 받은 지원금 2,893억 원을 배당금으로 쓰는 꼴입니다. 대한항공은 특히 코로나 때 고용유지 지원금과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 금융을 통해서 생존을 국민들의 성원 속에서 이어온 거기 때문에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이 배당금 약 722억 원을 챙기게 됐고 한진칼 지분 약 15%는 오너 일가가 갖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안일한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항공은 여론이 안 좋은 마일리지 개편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국토교통부는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경제산업부 강유현 차장 나왔습니다. 자, 강 차장, 오늘 이제 은행들이 이자를 내리긴 내렸는데 이게 대통령과 정부의 압박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국민은행이 낸 참고 자료를 보면요. 소비자의 고통 분담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대놓고 대통령 때문에 내렸다고 말하진 않는데요. 우회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은행의 이자 결정에는 시장 금리는 물론이고 영업 목표와 경쟁사 금리, 또 금리가 올라가는 형국인지 내려가는 형국인지 등을 다양하게 고려합니다. 명확한 건 최근 시장 금리가 내리면서 은행들이 금리를 좀 더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네, 오늘 모든 은행이 이제 금리를 내린 건 아니에요. 몇 군데만 내렸는데 앞으로 다른 은행들도 다 내려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은행들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주요 은행들은 대체로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최근 3개월간 3번 금리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최대 0.75, 지난달 최대 1.3, 오늘 최대 0.55%포인트 내렸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에는요, 신규 코픽스, 이번 달엔 신잔의 코픽스에 연동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각각 내렸습니다. 농협은행은 올해 1, 2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미 내렸거든요. 그래서 신용대출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고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개를 지금 소개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대출자들 이자가 모두 내려가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은행들이 발표한 금리 인하분은요,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대출 이자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나 은행채 같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정하는데요.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가산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픽스 같은 시장금리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6개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으면 6개월 뒤
시장 금리가 내렸을 때 대출 금리가 함께 내려갑니다. 즉 대통령이 압박을 한다고 해서 이미 받아놓은 나의 대출 금리가 당장 내려가긴 어렵다는 겁니다. 자, 사실 이 논란은요,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은행들이 금리를 내린다. 이게 자기들이 벌 이익을 좀 줄여가면서까지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까요? 사실 은행들 입장에서는요, 이익을 내려서 금리를 내렸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4대 금융지주가 모두 상장사거든요.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돈잔치라고 비판한 뒤에 신한지주와 KB금융은 주가가 4일 연속 빠졌습니다. 주주 눈치도 봐야 하는 겁니다. 명쾌하게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가상금리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목표 이익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느 정도 조정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통상 4월 말에 은행들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되니까요. 그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실적이 좀 궁금해지네요. 네, 지금까지 강유현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이 대표는 마음에 빚이 있다며 당내 의원들에게 미안함을 전했는데요. 지도부는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원들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마감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무기명 투표라 당론에 실익이 없는 데다 자율투표에 맡기더라도 충분히 부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이렇게 없는 죄 만들 줄 몰랐다. 대선 패배 업보로 의원님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영장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얘기했던 무슨 428억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의총 자유토론에서 의원들은 단일 대오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의 경우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많고 여당 전당대회로 인한 일시적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는 내용의 분석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탓에 최근 당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내부 동료를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유무죄 판단은 동료 의원이 아닌 사법부의 영역이라며 떳떳하다면 당당히 법원에서 판단받으면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열리냐 아니냐에 여야가 민감하죠.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뒤 하루의 빈틈도 없도록 3일절부터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3월 6일 또는 13일에 열자고 압박했습니다.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인 다음 달 1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생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 처리를 이유로 들며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이죠. 제5조의 2를 보면 2월, 3월, 4월, 5월, 6월 1일 그리고 8월 16일 임시회 집회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국회법에 따라 3월 1일자가 되겠죠. 하지만 재헌국회 이후 공휴일인 3일절에 임시국회가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법에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하루의 빈틈도 없이 열겠다는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국회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방탄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6일 혹은 13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입니다.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는 비회기 기간을 두자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도 언제든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얘랑얘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에 누가 왔습니까? 가수 유나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주 경제 개척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 이 자리에 초대된 겁니다. 우주 경제 개척자? 주로 우주 연구원들인가요? 우주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인과 연구원뿐 아니라 우주 관련 수상자, 우주학과 신입생, 또 우주 청소년단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저희는 자기 탐사 로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로봇이라고 안 하고 로보라고 해요? 우주에서 다니는 로봇들을 로버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고도 500km 상공으로 인공위성을 보낼 수 있는 액체 인공위성 발사체입니다. 예, 요게 그 엔진에 이제 불을 뿜는 뒤편이고 높이를 몇 킬로까지 쏠 수 있어요? 최종 목표는 500km. 그런데 이 자리에 가수 유나 씨도 지금 초청을 받았다는 거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혹시 동앵커는 유나 씨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노래는 참 잘하던데. 네. 천문학 가수 또는 우주 여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유나 씨가 우주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들리는 이 노래요. 네. 유나가 지난해 3월에 발매한 곡인데 노래 제목인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의 시공간 경계면을 뜻하는 물리학 용어이고요. 이외에도 유나 씨는 오르트구름, 해성, 블랙홀, 또 별의 조각 같은 우주와 관련된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블랙홀이라는 곡은 어느 소녀가 오랜 친구였던 별의 마지막을 목격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짓게 된 곡이고, 이렇듯 이번 작품은 과학의 성과 없이는 태어나지 못했을 결과물들입니다. 감사와 경의를 표하러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설치는 잘 하고 있는지 마음이 급하다라고 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여야가 지금 협상 중이죠. 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의원 서포터스입니까? 네, 이 전 대표가요, 김기현 의원의 서포터스로 위촉되었다면서 SNS에 올렸는데요. 네, 고유 번호도 있는데 저걸 김기현 의원 캠프에서 보낸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김기현 의원 측이 선거 운동 차원에서 웹사이트를 마련했는데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위촉장을 발급받아서 서포터스가 될 수 있거든요. 이를 두고 이 전 대표가 이런 데에다 돈 쓴다, 이렇게 비꼬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댓글에는 서포터스 이름에 윤핵관, 이재명 등을 붙인 패러디물도 올라왔습니다. 나름 김기현 의원 홍보 전략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지지율에서 좀 앞서가니까 여러 후보들의 공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은 과반 득표를 노려서 1차 경선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세 후보들은 결선 투표까지 끌어가기 위해서 김 의원을 견제하면서 자연스럽게 1대3, 3대1 구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연설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철수와 김기현 중 내력 꽂는 공천 막을 사람 누군지 아실 겁니다. 빚 많은 후보는 공정할 수 없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과 관련해서 울산 이재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김기현 후보 권력형 토건 비리 심각합니다. 멀쩡한 도로를 김 후보 소유의 땅으로 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내세우는 그 가짜뉴스 재탕, 삼탕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야유도 들리고요. 그런데 여기 사진 보면 김기현 의원 표정이 밝습니다. 네, 오늘이 김 의원 생일이라서 어제 보좌진들에게 케이크를 선물 받았다는데요. 케이크 위에 당대표 김기현이라는 글자가 눈길을 끌고는 있지만 아직 보름 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 동성 부부는 같이 살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었는데요.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를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파장이 꽤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5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아온 동성 커플 소상욱 김용민 씨. 소 씨는 건강보험공단이 자신을 김 씨의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건보료를 부과하자 취소 요구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건보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법상 사실혼은 남녀 사이의 결합이라는 게 근거였습니다. 1년 만에 나온 오늘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소 씨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며 공단 측은 건보료 부과를 취소하라고 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처분이 평등 원칙을 어긴 자의적인 차별 대우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성 간 결합도 사실혼과 같은 정도로 정서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사실혼과 다르지 않다고 본 겁니다. 현행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범위도 민법상 가족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동성 커플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에 원고 측은 환영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그동안 어떤 불평등에 놓여 있었는지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세상에 더 알려지게 되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동성 배우자를 법적 보호하지 않는 것이 헌법이 용인하지 않는 차별이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된. 하지만 오늘 판결이 동성 간 결합을 사실혼으로 공인한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 사실혼으로 인정했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판결 효력은 건보 피부양자 자격에만 국한돼 있어 유산, 연금 상속 등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권리는 별도의 소송이나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건보공단 측도 상고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원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럭이나 버스 같은 큰 차일수록 사고가 잦은데 왜일까? 저희 기자가 직접 트럭을 타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차체가 높다 보니 승용차에 비해 4배나 넓은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김지윤 기자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회전하려던 덤프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못 보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70대 보행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꽃다발이 놓여 있지만 차들은 아랑곳 않고 멈추지 않은 채 빠르게 우회전합니다. 공사 중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덤프트럭 많이 왔다 갔다 들고 화물차나 이런 큰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아직까지 우회전 정차 안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대형차일수록 우회전 사고가 잦은데 왜 그런지 25톤 트럭으로 실험해봤습니다. 바닥에서 운전자 시선까지 높이는 3.1m. 높다 보니 바로 옆 아래가 잘 안 보입니다. 운전석 우측 시야에 30cm 간격으로 고가를 세워봤습니다. 우측 사이드미러에는 물론 우회전 진행 방향이라 두꺼운 조수석 A필러에 가립니다. 고가 얼마나 보이세요? 아예 안 보여요. A필러도 있고 차량 높이도 높고 그리고 사이드미러나 이런 것도 다 크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면 120도 가까이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30도 정도인 승용차와 비교하면 4배 이상 넓습니다. 고가를 대신해 기자가 서봤습니다.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조수석 거울을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트럭 가까이에 서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었다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사각을 없애기 위해 차 주변 360도 입체 영상을 보여주는 장비를 기사들이 직접 달기도 하지만 의무도 아닌데다 가격도 비싸다 보니 장착률은 저조한 편. 가격은 뭐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보급은 많이 안 된 편이죠. 이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화물차 기사님들한테. 우회전 사고가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이제 막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운전자는 무조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 멈춰 2-3번 살피고 보행자는 정지선에서 먼 횡단보도 우측으로 건너는 게 안전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지하철역 환승통로에서 처음 본 여성을 다짜고짜 때리고 도망간 여성이 검거됐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용감한 10대들 덕분에 가해자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송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흰색 패딩을 입은 여성이 마주오는 여성의 얼굴을 이유도 없이 손바닥으로 내리칩니다. 피해자가 눈을 감싸며 고통을 호소하는 사이 가해자는 아무 일 없단 듯 태연하게 현장을 벗어납니다.
미얀마 출신 유학생 슌 씨가 신길역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건 지난 14일 오후 4시 20분쯤. 그 여자가 갑자기 팍 이렇게 했어요. 그 여자 지금까지 무서워요. 아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뭔가 잘 안 봐요. 주위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는 사이 도망친 여성을 쫓아간 건 현장에 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남학생 3명은 사건 현장에서 600m가량을 뛰어가 지하철을 타고 도주하려던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올해 중학교를 졸업한 10대들로 스크린도어 앞을 가로막은 뒤 가해 여성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한국말 서투시고 도와달라는 말도 하기 좀 힘드신 것 같아서 가해자분한테 소리를 엄청 고래고래 지르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목을 끌게 해서 못 가게 한 것도 있습니다. 가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슌 씨는 앞이 아닌 옆을 지나고 있었고 가해자는 그 전에 다른 여성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했던 상황. 경찰은 가해 여성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여성 운전자만 골라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합의금만 수천만 원을 받아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임신부인 척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뜯어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이면도로. 한 여성이 주변을 살피는가 싶더니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뭔가를 기다립니다. 잠시 뒤 승용차가 다가오자 몸을 슬쩍 부딪힙니다.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멈추자 여성은 손목이 아프다는 듯 흔들어댑니다. 사고를 당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했고 병원에 가서는 자신을 임신부라고 했습니다. 운전자는 어디가 다쳤는지 엑스레이 확인도 못한 채 합의금 40만 원을 건넸습니다. 정형외과 갔어요. 임산부라고 말을 하니까는 그러면 의사분이 그러면 엑스레이는 찍을 수가 없다. 입금하고 나서부터 뭐가 이상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 하지만 다쳤다는 이 30대 여성, 실상은 임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산과 전주, 광주 등의 이면도로에서 여성 운전 차량만 골라 손목이나 발목을 일부러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을 썼습니다. 쉽게 합의하려 자신을 임신부라고 속이고 현장에서 합의할 걸 요구했습니다. 경찰에 들통날 걸 의식한 겁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3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서를 오가는 길에서도 교통사고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올 때 그리고 갈 때도 사기 행각을. 경찰은 여성을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지난 여름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 반년이 흘렀지만 반지하 주민들 침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건 여전한데요. 이솔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반지하 주택의 창틀이 뜯겨져 있고 집안엔 흙탕물이 어른 키 높이만큼 차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이곳에 살던 일가족 3명이 폭우에 침수된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물감이 다 차버렸지. 차니까는 이제 못 나오는 거지, 압력 때문에. 6개월이 지난 지금 사고가 난 반지하 집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창문엔 합판이 덧대어졌고 문이 없는 출입구는 나무 판자로 막아놨습니다. 집이 6개월 넘게 방치되자 보다 못한 주민들이 임시 조치를 해둔 겁니다. 거기가 우리 입구잖아요. 밤에 꼼꼼할 들어오면 거기가 멍하니 무섭고 막 고양이들 들어가서 난리고 누가 또 들어올 것 같고 걔네들 밤이라도.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반지하 세대 옆집입니다. 문짝은 뜯어져 있고 나무 판자들은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데요. 폭우가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시간은 그때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집주인은 또다시 침수될까 두려워 다른 곳에 새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싱크대 빼고 한 3,500만 원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들여가 수리한다 그래도
또 물이 또 들어올까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올 여름도 마땅한 침수 대책은 없는 상황. 도림천에 배수 터널을 건설하는 계획도 2027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반지하 주택에 설치된 물막이판입니다. 침수 때 빗물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침수 가구 5,100여 곳 가운데 600여 곳에 설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건물주택을 받아야 돼요. 저희가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주마다 달라요, 의견이.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비주거용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올해 반지하 매입 목표 1,000호 가운데 매입이 결정된 건 14호뿐입니다. 저희가 무조건 인도적이면서 집하려고 할 수도 없고 하는 거니까 막 그렇게 빠르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추진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걸로 합니다. 지상주택으로 이사하면 2년 동안 한 달에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반지하 바우처 제도도 실제 지원받는 건 144가구가 전부입니다. 혹시 반지하 바우처라고 아세요? 그럼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 피해 없으셨어요? 전부 다 증정된다는데. 보증금도 많이 차이 나고요. 월세도 그렇고 가스 요금까지도 달라요. 여기서 2만 5천 원 쓰면은 시성에 가면서 5만 5천 원 써요. 이들이 반지하의 굴레를 벗어나기엔 지상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대통령이 왔다가 뭐하고 국회의원 왔다가 뭐 구청장에 왔다가 뭐하냐고 왔다가만 가면 끝나는 거지. 선거용이야 뭐야. 답답한 거지 뭐 주민들이야. 봄도 아직 안 왔는데 반지하 주택 주민들은 다가올 여름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이 소리입니다. 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들어지는 제보가 뉴스답니다. 갑자기 문을 닫은 치과가 석 달째 연락 두절입니다. 임플란트나 교정하던 환자들은 떼인 돈에다가 치료는 또 어떡하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240만 원을 내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60대 김모 씨. 치아를 본뜨기로 한 지난해 11월 병원은 기다려달라는 연락 이후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황당함도 잠시. 김 씨는 급하게 다른 치과를 찾아야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또 이중으로 또 돈 또 들어가잖아요. 치과가 이렇게 문을 닫아주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해당 치과는 내부 사정으로 한 달만 휴업한다고 안내문을 내건 뒤 석 달째 감감무소식인 상황. 수백만 원이 드는 임플란트나 치아 교정 치료비를 이미 선납한 피해자만 수십 명입니다. 450만 원을 내고 초등학생 딸 교정 치료를 하던 부모는 치료를 이어갈 병원을 못 구해 발만 구릅니다. 지금 치료 안 받은 지가 한 4개월 가까이 되니까 갑자기 이빨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고 속상했죠. 네, 다른 치과에서 안 받아준다는 데도 있었고 각서를 쓰고 하라던가 그 전에 했던 거 연결해서 시작할 때 잘못되더라도 큰 물지 말라던가. 치과는 공고문이 붙은 채 이렇게 문이 굳게 잠겨 있는데요. 한켠에는 임시 휴업 안내문과 피해자들이 놓고 간 쪽지도 보입니다. 관할 구청과 피해자들은 치과 원장에 대해 고소고발을 해둔 상태. 경찰은 경영 악화로 병원이 폐업하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은 막막합니다. 특히 현금이나 일시불로 결제했을 경우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할부로 결제했을 경우 남은 카드 할부금을 내지 않는 할부 항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어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예고 없이 방문해 전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오늘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다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처음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서방과 함께 변함없는 지지를 상징했고 5억 달러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적인 방문 요청은 처음입니다. I would love that the leadership of Korea to visit Ukraine, and we will be happy to receive in Kiev the leader of the democratic state. 앞서 키이우 방문 의사를 밝힌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젤렌스키 대통령 초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다면 한국도 방문하게 될 거라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바라는 건 여전히 군사적 지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nfortunately, we haven't received the positive answer from Korea side yet. Sweden was able to change the legislation, and now they are providing us with the modern weaponry.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만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도 다시 다졌습니다. We know for sure that Russia strategically doomed to fail in this war. So Russia could not conquer Ukraine. 전쟁 직후 채널A가 1층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우크라이나 지원 캠페인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ampaign. The two screens is showing the no war.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철통 보안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서도 미군의 보호 없이 극비리에 들어갔는데요. 긴박했던 그 배경을 이다희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도심을 걸어서 미카엘 대성당을 찾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인사를 나누고 성당을 나서자 러시아 전투기가 이륙했음을 알리는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실제 공습은 없었지만 미군 기지가 없어 피신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도 5시간 동안 키이우에 머물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은 극비리에 진행됐습니다. 백악관은 폴란드를 방문한다며 가짜 일정을 공개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 시각에 폴란드 국경에 도착해 기차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해외 순방시 타던 에어포스원이 아니라 부통령과 장관들이 이용하는 공군 C-32기를 동원했습니다. 폴란드 국경도시 프레미실에서 10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이동했고 키이우에서는 대통령 리무진 대신 검정색 SUV로 이동했습니다. Putin's war of conquest is failing. The Americans stand with you and the world stands with you. 우크라이나로 출발하기 몇 시간 전 러시아 측에 통보해 불필요한 충돌에도 대비했습니다. 서방을 대표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선 다음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연방의회에서 연단에 올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년 전쟁의 책임을 서방 탓으로 돌렸습니다. 오늘 모스크바를 찾은 중국의 실질적 외교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튀르키예에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가혹하게도 2주 전 피해가 가장 컸던 그 근처를 또다시 덮쳤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TV 리포터들이 생방송 도중 어쩔 줄 모르며 당황스러워합니다. 갑자기 방송 화면도 안 나오더니 잠시 후 방송 조명이 쓰러진 모습이 잡힙니다. Yani yerde durmakta güçlük çektik öyle söyleyeyim. Fevzi ben üçümüz böyle tutunarak yayın yaptık. 현지시각 어젯밤 8시 4분 규모 6.3의 여진이 튀르키예 동남부 안타키아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규모 7.8의 본진이 일어났던 진앙과 15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각이 흔들렸습니다. 이후 규모 5.8 등의 여진도 25차례 이상 이어졌습니다. 차량이 튕겨나갈 듯 땅이 요동치더니 간신히 버티던 건물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절규가 이어졌고 집을 뛰쳐나온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을 찾아 움직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도 터뜨립니다. Aynı korku, aynı tedirgin. İçeriye giremiyoruz. İçeriye giriyoruz, içeride duramıyoruz. Bilmiyoruz, biz de bilmiyoruz. Ne yapacağımızı. 일부 고속도로 등은 끊겼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세간살이를 챙기러 간 사람들이 잔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여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최소 6명이 숨지고 76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봉각구입니다. 3억대 연봉을 준다고 할 때는 지원자가 없다가 4억을 제시하자 간신히 지원자가 등장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의료원의 응급실 의사 얘기입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의료사고 문제 때문이라는데 3명 모집하는데 딱 3명 지원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강원 동해안 북부권 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속초의료원 응급실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안에 들어가는 자동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 응급실에서 일하던 전문의 5명 중 2명이 그만두면서 이달부터 일주일에 나흘만 축소 운영하는 겁니다. 다른 의사 1명도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심장기나 이런 급한 대로 여기서 좀 안돼 그게 없으면 거의 종합병원 갔다가도 안 되면 다시 또 강릉 나. 빈자리를 메우려 이달 초 채용 공고를 냈지만 3억 원대 연봉에도 지원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한시가 급한 의료원이 빼든 유인책은 연봉 인상. 4억 원대 연봉을 제시한 건데 마감일인 오늘까지 3명 모집에 딱 3명이 지원했습니다. 4억 천 정도 될 것 같아요. 8천 정도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면접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최종 결정은 면접 끝나고 난 다음에. 의료계에선 공공의료 인력난을 두고 보수 문제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육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 어떤 이렇게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된 상황에 가족과 떨어져서와 지내셔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생활 환경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 책임도 깊이 요인입니다. 아주 큰 병원에서는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변호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호 대책은 전혀 없지 않습니다. 지역 기피 현상은 보건소장 인력난까지 불러왔습니다. 태백, 양양, 고성, 평창 4곳의 보건소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지방 공공의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돈 벌고 환경 보호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쓰레기 활용법이 있습니다. 이 투명 페트병과 종이팩을 잘 재활용하면 되는 건데요. 김혜지 기자가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집에서 모은 투명 페트병. 납작하게 누르고 라벨을 떼어냅니다. 장가방에 꼼꼼히 넣어 근처 주민센터로 향합니다. 투명 페트병을 무인 수거함에 넣으면 휴대전화 앱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투명 페트병 1개당 10포인트를 받습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앱에서 곧바로 우유나 피자를 주문하거나 제과점 구매 쿠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로 물도 더 살 수도 있고 우유 살 수도 있고요.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와서 이렇게 넣는 게 좋으네요. 물가 올라가고 할 때는 약간이라도 작은 재미라도 도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울 마포구청과 재활용업체가 제휴를 맺고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모은 투명 페트병이 14만 8천 개가 넘습니다. 모아진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변환돼 의류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종이팩이나 폐건전지 등을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로 바꿔주는 사업도 인기입니다. 동대문구는 지난 한 달 동안에만 95.5kg의 종이팩을 수거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저희는 실생활에 계속 쓰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용할 것 같고 요즘에는 워낙 환경오염 문제가 되잖아요. 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씻어서 재활용하는 걸 아이들도 보여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또 좋고. 고물가 시대, 돈도 아끼고 환경도 지키는 일석이조 분리수거가 인기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고된 일상에서 나를 위한 선물 하나 고른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MZ세대들은 비싸면 10만 원까지도 하는 호텔 딸기 뷔페를 많이 선택한다고 합니다. 4월 주말 예약은 꽉 찼다는데요. 정윤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딸기 케이크와 빙수, 새콤달콤한 딸기 음료까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지만
예쁜 디저트 앞에선 기념 촬영이 먼저입니다. 요즘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딸기 뷔페입니다. 유명 호텔들이 운영하는 딸기 뷔페는 이미 4월까지 주말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1인당 가격은 대체로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그럼에도 수요가 많다 보니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웃돈을 주고 예약권을 사겠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초고가 명품 대신 작은 사치로 행복감을 느끼는 이른바 스몰 럭셔리족을 사로잡은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한테 투자해가면서 맛있고 좀 뷰도 좋고 비싼 호텔 와가지고 나한테 선물해주는 그런 데도 의의가 큰 것 같아요. 여름철 고가의 호텔 빙수가 불티나게 판매되고 밸런타인데이 시즌에 한정판 초콜릿의 예약 대란이 벌어지는 것도 같은 소비 현상입니다. 여기에 아기자기한 딸기 소품도 갖춰져 있어 SNS에 친숙한 MZ세대의 특성과도 잘 맞습니다. SNS에 올리기에 굉장히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만한 거 이런 것들을 올려야 소통도 잘 되고. 나를 위한 작은 사치, 스몰 럭셔리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21세기 현대전에선 이 군용 드론의 위력이 더 커지고 있죠.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에서도 드론 기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아부다비 현지에서 김성규 기자입니다. 숲을 속 매복한 러시아 군들 머리 위로 포탄이 떨어집니다. 적들이 주둔한 수경지에 경계를 서고 있는 탱크에도 화염이 치솟습니다. 군인들을 대신해 상공을 비행하던 드론이 폭격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터 곳곳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군용 드론.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에서도 각종 드론에 대한 관람객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드론 강국인 중국과는 부스 전면에 드론을 내세웠습니다. 분쟁 지역의 유전이 드론 공격으로 파괴되는 일이 잦은 중동에서 큰 관심을 보입니다. We've been focusing on developing autonomous, sovereign autonomous capabilities, across air, land, and sea. So we need to make sure that we are always updating ourselves with the latest technology in the market. 30년째를 맞아 65개국 1,350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 한국 기업 29곳도 참여했습니다. 우리 방산업체들은 헬기에서 발사한 뒤 조정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이나 드론 탑재 공대지 유도탄, 안티 드론 체계를 선보였습니다. 위아래 날개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축 반전 드론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던 UAE 대통령은 특히 고성능 미사일 천무와 K9 자주포 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UAE에서 현재 우리 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수리온이나 또 LAH 수출을 위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제 UAE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UAE 전시회에 러시아 업체도 부스를 차려 소총 등을 판매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추위가 언제 풀리나 궁금하시죠? 내일 아침까지만 견디면 되겠는데요. 내일 출근길 서울은 영하 4도로 쌀쌀하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텐데요. 서울과 대구는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6도, 광주와 부산 1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까지는 대기질이 무난한데요. 점차 대기가 정체되면서 내일 밤 일부 중부를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영남권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내일 늦은 밤부터 남해안에는 5mm의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간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은 뚜렷한 눈과 비 예보는 없고요.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민심은 자주 출렁입니다. 최근 흐름을 볼까요? 지난 연말 화물연대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할 때 호응을 받다가요. 1월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인상 소식 때는 냉랭해졌다가 돈 잔치한다면서 은행 통신사 향해 사회 환원을 강조하자 다시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공통점은 민생과 관련된 이슈들인 거죠.
물론 지지율만 보는 정치를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정치인들 이것 하나는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관심은 복잡한 여의도 정치보다 국민의 삶, 민생이라는 걸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찐 정치는 민생.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를 해둔 겁니다. 거기가 우리 입구잖아요. 밤에 꼼꼼하게 들어오면 거기가 멍하니 무섭고 막 고양이들 들어가서 날리고 누가 또 들어올 것 같고 걔네들 밤이라도.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반지하 세대 옆집입니다. 문짝은 뜯어져 있고 나무 판자들은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데요. 폭우가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시간은 그때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집주인은 또다시 침수될까 두려워 다른 곳에 새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싱크대 빼고 한 3,500만 원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들여가 수리한다 그래도 또 물이 또 들어올까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올 여름도 마땅한 침수 대책은 없는 상황. 도림천에 배수 터널을 건설하는 계획도 2027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반지하 주택에 설치된 물막이판입니다. 침수 때 빗물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침수 가구 5,100여 곳 가운데 600여 곳에 설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건물주택을 받아야 돼요. 저희가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주마다 달라요, 의견이.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비주거용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올해 반지하 매입 목표 1,000호 가운데 매입이 결정된 건 14호뿐입니다. 저희가 무조건 두들기면서 집하려고 할 수도 없고 하는 거니까 막 그렇게 빠르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추진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지상주택으로 이사하면 2년 동안 한 달에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반지하 바우처 제도도 실제 지원받는 건 144가구가 전부입니다. 혹시 반지하 바우처라고 아세요? 그런 거 모르는데. 근데 여기 피해 없으셨어요? 전부 다 증정된다는데. 보증금도 많이 차이 나고요. 월세도 그렇고 가스 요금까지도 달라요. 여기서 2만 5천 원 쓰면은 시성에 가면서 5만 5천 원 써요. 이들이 반지하의 굴레를 벗어나기엔 지상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대통령이 왔다가 뭐하고 국회의원 왔다가 뭐 구청장에 왔다가 뭐하냐고. 왔다가만 가면 끝나는 거지. 선거용이야 뭐야. 답답한 거지 뭐 주민들이야. 봄도 아직 안 왔는데 반지하 주택 주민들은 다가올 여름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이 소리입니다. 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들어지는 제보가 뉴스답니다. 갑자기 문을 닫은 치과가 석 달째 연락 두절입니다. 임플란트나 교정하던 환자들은 떼인 돈에다가 치료는 또 어떡하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240만 원을 내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60대 김모 씨. 치아를 본뜨기로 한 지난해 11월 병원은 기다려달라는 연락 이후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황당함도 잠시. 김 씨는 급하게 다른 치과를 찾아야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또 이중으로 또 돈 또 들어가잖아요. 치과가 이렇게 문을 닫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해당 치과는 내부 사정으로 한 달만 휴업한다고 안내문을 내건 뒤 석 달째 감감무소식인 상황. 수백만 원이 드는 임플란트나 치아 교정 치료비를 이미 선납한 피해자만 수십 명입니다. 450만 원을 내고 초등학생 딸 교정 치료를 하던 부모는 치료를 이어갈 병원을 못 구해 발만 구릅니다. 지금 치료 안 받은 지가 한 4개월 가까이 되니까 갑자기 이빨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고 속상했죠. 네, 다른 치과에서 안 받아준다는 데도 있었고 각서를 쓰고 하라던가 그 전에 했던 거 연결해서 시작할 때 잘못되더라도 큰 물지 말라던가. 치과는 공고문이 붙은 채 이렇게 문이 굳게 잠겨 있는데요. 한켠에는 임시 휴업 안내문과 피해자들이 놓고 간 쪽지도 보입니다. 관할 구청과 피해자들은
치과 원장에 대해 고소고발을 해둔 상태. 경찰은 경영 악화로 병원이 폐업하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은 막막합니다. 특히 현금이나 일시불로 결제했을 경우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할부로 결제했을 경우 남은 카드 할부금을 내지 않는 할부 항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어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예고 없이 방문해 전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오늘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다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처음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서방과 함께 변함없는 지지를 상징했고 5억 달러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적인 방문 요청은 처음입니다. I would love that the leadership of Korea to visit Ukraine, and we will be happy to receive in Kiev the leader of the democratic state. 앞서 키이우 방문 의사를 밝힌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젤렌스키 대통령 초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다면 한국도 방문하게 될 거라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바라는 건 여전히 군사적 지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nfortunately, we haven't received the positive answer from Korea side yet. Sweden was able to change the legislation, and now they are providing us with the modern weaponry.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만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도 다시 다졌습니다. We know for sure that the Russia strategically doomed to fail in this war. So the Russia could not conquer Ukraine. 전쟁 직후 채널A가 1층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우크라이나 지원 캠페인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ampaign. The two screens is showing the no war.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철통 보안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서도 미군의 보호 없이 극비리에 들어갔는데요. 긴박했던 그 배경을 이다희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도심을 걸어서 미카엘 대성당을 찾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인사를 나누고 성당을 나서자 러시아 전투기가 이륙했음을 알리는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실제 공습은 없었지만 미군 기지가 없어 피신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도 5시간 동안 키이우에 머물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은 극비리에 진행됐습니다. 백악관은 폴란드를 방문한다며 가짜 일정을 공개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 시각에 폴란드 국경에 도착해 기차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해외 순방시 타던 에어포스원이 아니라 부통령과 장관들이 이용하는 공군 C-32기를 동원했습니다. 폴란드 국경도시 프레미실에서 10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이동했고 키이우에서는 대통령 리무진 대신 검정색 SUV로 이동했습니다. Putin's war of conquest is failing. The Americans stand with you and the world stands with you. 우크라이나로 출발하기 몇 시간 전 러시아 측의 통보에 불필요한 충돌에도 대비했습니다. 서방을 대표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선 다음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연방의회에서 연단에 올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년 전쟁의 책임을 서방 탓으로 돌렸습니다. 오늘 모스크바를 찾은 중국의 실질적 외교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튀르키예에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가혹하게도 2주 전 피해가 가장 컸던 그 근처를 또다시 덮쳤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TV 리포터들이 생방송 도중 어쩔 줄 모르며 당황스러워합니다. 갑자기 방송 화면도 안 나오더니 잠시 후 방송 조명이 쓰러진 모습이 잡힙니다. Yani yerde durmakta güçlük çektik öyle söyleyeyim. Fevzi ben üçümüz böyle tutunarak yayın yaptık. 현지 시각 어젯밤 8시 4분 규모 6.3의 여진이 튀르키예 동남부 안타키아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규모 7.8의 본진이 일어났던 진앙과 15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각이 흔들렸습니다. 이후 규모 5.8 등의 여진도 25차례 이상 이어졌습니다. 차량이 튕겨나갈 듯 땅이 요동치더니 간신히 버티던 건물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절규가 이어졌고 집을 뛰쳐나온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을 찾아 움직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도 터뜨립니다. Aynı korku, aynı tedirgin. İçeriye giremiyoruz. İçeriye giriyoruz, içeride duramıyoruz. Bilmiyoruz, biz de bilmiyoruz. Ne yapacağımızı. 일부 고속도로 등은 끊겼습니다. 무너진 건물에 세간살이를 챙기러 간 사람들이 잔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여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최소 6명이 숨지고 76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봉각구입니다. 3억대 연봉을 준다고 할 때는 지원자가 없다가 4억을 제시하자 간신히 지원자가 등장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의료원의 응급실 의사 얘기입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의료사고 문제 때문이라는데 3명 모집하는데 딱 3명 지원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강원 동해안 북부권 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속초의료원 응급실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안에 들어가는 자동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 응급실에서 일하던 전문의 5명 중 2명이 그만두면서 이달부터 일주일에 나흘만 축소 운영하는 겁니다. 다른 의사 1명도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심장기랑 이런 급한 대로 여기서 좀 안돼 그게 없으면 거기 종합병원 갔다가도 안 되면 다시 또 강릉나. 빈자리를 메우려 이달 초 채용 공고를 냈지만 3억 원대 연봉에도 지원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한시가 급한 의료원이 빼든 유인책은 연봉 인상. 4억 원대 연봉을 제시한 건데 마감일인 오늘까지 3명 모집에 딱 3명이 지원했습니다. 4억 천 정도 될 것 같아요. 8천 정도 이렇게 올릴 것 같습니다. 면접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최종 결정은 면접 끝나고 난 다음에. 의료계에선 공공의료 인력난을 두고 보수 문제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육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 어떤 이렇게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된 상황에 가족과 떨어져서와 지내셔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생활 환경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 책임도 기피 요인입니다. 아주 큰 병원에서는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변호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호 대책은 전혀 없지 않습니다. 지역 기피 현상은 보건소장 인력난까지 불러왔습니다. 태백, 양양, 고성, 평창 4곳의 보건소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지방 공공의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돈 벌고 환경 보호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쓰레기 활용법이 있습니다. 이 투명 페트병과 종이팩을 잘 재활용하면 되는 건데요. 김혜지 기자가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집에서 모은 투명 페트병. 납작하게 누르고 라벨을 떼어냅니다. 장가방에 꼼꼼히 넣어 근처 주민센터로 향합니다. 투명 페트병을 무인수거함에 넣으면 휴대전화 앱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투명 페트병 1개당 10포인트를 받습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앱에서 곧바로 우유나 피자를 주문하거나 제과점 구매 쿠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로 물도 더 살 수도 있고 우유 살 수도 있고요.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와서 이렇게 넣는 게 좋으네요. 물가 올라가고 할 때는 약간이라도 작은 재미라도 도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울 마포구청과 재활용업체가 제휴를 맺고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모은 투명 페트병이 14만 8천 개가 넘습니다. 모아진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변환돼 의류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종이팩이나 폐건전지 등을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로 바꿔주는 사업도 인기입니다. 동대문구는 지난 한 달 동안에만 95.5kg의 종이팩을 수거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저희는 실생활에 계속 쓰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용할 것 같고 요즘에는 워낙 환경오염 문제가 되잖아요. 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씻어서 재활용하는 걸 아이들도 보여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또 좋고. 고물가 시대, 돈도 아끼고 환경도 지키는 일석이조 분리수거가 인기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고된 일상에서 나를 위한 선물 하나 고른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MZ세대들은 비싸면 10만 원까지도 하는 호텔 딸기 뷔페를 많이 선택한다고 합니다. 4월 주말 예약은 꽉 찼다는데요. 정윤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딸기 케이크와 빙수, 새콤달콤한 딸기 음료까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지만 예쁜 디저트 앞에선 기념 촬영이 먼저입니다. 요즘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딸기 뷔페입니다. 유명 호텔들이 운영하는 딸기 뷔페는 이미 4월까지 주말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1인당 가격은 대체로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그럼에도 수요가 많다 보니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웃돈을 주고 예약권을 사겠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초고가 명품 대신 작은 사치로 행복감을 느끼는 이른바 스몰 럭셔리족을 사로잡은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한테 투자해가면서 맛있고 좀 뷰도 좋고 비싼 호텔 와가지고 나한테 선물해주는 그런 데도 의의가 큰 것 같아요. 여름철 고가의 호텔 빙수가 불티나게 판매되고 밸런타인데이 시즌에 한정판 초콜릿의 예약 대란이 벌어지는 것도 같은 소비 현상입니다. 여기에 아기자기한 딸기 소품도 갖춰져 있어 SNS에 친숙한 MZ세대의 특성과도 잘 맞습니다. SNS에 올리기에 굉장히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만한 거 이런 것들을 올려야 소통도 잘 되고. 나를 위한 작은 사치, 스몰 럭셔리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21세기 현대전에선 이 군용 드론의 위력이 더 커지고 있죠.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에서도 드론 기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아부다비 현지에서 김성규 기자입니다. 숲을 속 매복한 러시아 군들 머리 위로 포탄이 떨어집니다. 적들이 주둔한 수경지에 경계를 서고 있는 탱크에도 화염이 치솟습니다. 군인들을 대신해 상공을 비행하던 드론이 폭격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터 곳곳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군용 드론.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에서도 각종 드론에 대한 관람객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드론 강국인 중국과는 부스 전면에 드론을 내세웠습니다. 분쟁 지역의 유전이 드론 공격으로 파괴되는 일이 잦은 중동에서 큰 관심을 보입니다. We've been focusing on developing autonomous, sovereign autonomous capabilities, across air, land, and sea. So we need to make sure that we are always updating ourselves with the latest technology in the market. 30년째를 맞아 65개국 1,350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 한국 기업 29곳도 참여했습니다. 우리 방산 업체들은 헬기에서 발사한 뒤 조정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이나 드론 탑재 공대지 유도탄, 안티 드론 체계를 선보였습니다. 위아래 날개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축 반전 드론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던 UAE 대통령은 특히 고성능 미사일 천무와 K9 자주포 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UAE에서 현재 우리 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수리온이나 또 LAH 수출을 위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제 UAE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UAE 전시회에 러시아 업체도 부스를 차려 소총 등을 판매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추위가 언제 풀리나 궁금하시죠? 내일 아침까지만 견디면 되겠는데요. 내일 출근길 서울은 영하 4도로 쌀쌀하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텐데요. 서울과 대구는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6도, 광주와 부산 1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까지는 대기질이 무난한데요. 점차 대기가 정체되면서 내일 밤 일부 중부를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영남권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내일 늦은 밤부터 남해안에는 5mm의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간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은 뚜렷한 눈과 비 예보는 없고요.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민심은 자주 출렁입니다. 최근 흐름을 볼까요? 지난 연말 화물연대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할 때 호응을 받다가요. 1월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인상 소식 때는 냉랭해졌다가 돈 잔치한다면서 은행 통신사 향해 사회 환원을 강조하자 다시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공통점은 민생과 관련된 이슈들인 거죠. 물론 지지율만 보는 정치를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정치인들 이것 하나는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관심은 복잡한 여의도 정치보다 국민의 삶, 민생이라는 걸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찐 정치는 민생.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